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사에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장이 있습니다. 어느덧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지도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목 놓아 외쳤고 소리 없이 싸우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의 세종홀 앞에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대오를 이뤄 국무총리 공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아래에서도 이들은 지친 기색 하나 없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광화문 역사 앞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입니다. 이날 공동행동은 광화문 세종홀에서 국무총리 공관까지 행진을 시도하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인해 300m도 가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과연 이들이 밖으로 나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은 무엇일까? 장애인의 의료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제의 경우 서류 중심의 의학적 기준으로만 등급을 정하게 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도 장애 등급이 맞지 않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화재로 목숨을 잃었던 고 송국현 씨의 경우에도 언어장애 등이 있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음에도 장애등급 심사에서 장애등급 상급을 받으며 활동보조인 없이 나홀로 생활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수급권자의 형편과는 관계없이 직계가족 등이 존재하면 이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지게 해 기초수급비가 깎이거나 탈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합의하고 장애등급제를 준경증으로 나눠 오는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단계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아무런 예산 책정 없이 단순히 장애등급제를 준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또 다른 장애등급제를 낳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돈 없다. 장애등급제 그거 1, 2, 3급 중증으로 묶고 4, 5, 6, 9 경증으로 묶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예산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속셈입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완화를 실시하려는 정부와 완벽한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최근 장애인의 절반가량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애인의 빈곤이 노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장애인 2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층, 3명 중 1명은 절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48.4%가 중위소득 개념으로 구분한 상대적 빈곤층에 속해 있었고 3명 중 1명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빈곤율이 이처럼 높은데도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가입률은 낮아 노후 준비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4.1%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아울러 교통비와 의료비, 재활기관 이용료 등 장애로 인해 한 달 평균 16만 4천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도 못 미치는 월 평균 14만 8천 원을 수급받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빈곤이 노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오는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인데요. 국민 의료비를 줄이고 고령층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선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질병 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인구 8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층이고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37.4%에 이르고 노인층 의료비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또 노인 인구의 94%가량이 1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겪고 있다며 연구 관계자는 이런 점을 근거로 예방 중심의 보건 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미국처럼 한국도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 고용률인 정원의 3%를 지키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 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의무 고용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고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5%였고 특히 교육청은 1.58%에 불과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매년 18,000여 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약 2,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동우 교수팀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2012년 20세 이상 암 환자 통계를 분석한 겁니다. 요즘 C형 만성 간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B형과 달리 C형은 예방 백신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최근 완치가 가능한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도 증상이 없어 치료가 어려운 간. 특히 C형 간염 환자의 30%는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간암으로 발견되곤 합니다.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걸리게 되면 만성으로 가는 확률이 B형 간염보다 훨씬 높고요. 간암 강경변으로 잘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은 문신이나 피어싱 같은 시술을 받다가 잘 걸립니다. 따라서 이런 시술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엔 주사 치료뿐이었고 그마저도 50% 정도의 치료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먹는 치료약이 개발되었으며 완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타겟을 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죠.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약입니다. 만성 C형 간염 환자와 만성 C형 간염으로 인해서 간 경화가 진행됐지만 이 아주 많이 진행되지 않은 분에 한해서는 누구나 다 약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면도기나 손톱깎이, 칫솔을 빌려 쓰는 행동도 C형 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경기도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따복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교통 사각지대에 효율적인 해소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자줏빛 희망을 품은 따복버스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내 대표 교통 소외 지역인 파주시 교화동의 한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학교에 가거나 장을 보고 병원에 갈 때 따복버스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러 나가려면 1km 정도 나갔더랬어요. 이 버스가 이제 생겼으니까 집 앞에서 타기가 좋고 그래서 아주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버스 노선은 주민들의 의견과 120억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반영해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실제 승객의 이용 패턴을 자세히 분석한 겁니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통학과 출퇴근용으로, 낮 시간에는 병원, 장터 등 지역 거점 운행용으로 사용돼 이용객 맞춤형 노선 운행이 될 전망입니다. 버스 요금도 기존 버스 요금과 동일하고 환승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때 따뜻하고 복된 버스를 운영하면 시민도 좋고 그리고 우리 업체 그리고 시, 군이 모두 좋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그런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교통 소외 지역에 희망을 전하는 따복버스를 오는 12월까지 5개 노선을 추가해 시범 운행하고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연극 무대에서 제2의 인생을 찾은 노인들을 위한 연극 축제인 제2회 시니어 시어터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서울 송파 구민회관에서 열립니다. 앞서 올해 연극제 참가를 희망하는 55세 이상으로 구성된 연극 동아리팀을 4달 4일까지 모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치매 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 요건 중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던 것을 치매 관련 검사 결과에 따라 6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캠페인인 나우 프로젝트가 다음 달 8일 서울 우리 마포 복지관에서 가수 이한철과 함께하는 콘서트인 가까이를 엽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작사를 한 가까이가 직접 연주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오는 9월 17일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44회 RI 코리아 재활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형식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기조강연과 인천전략 이행 3주년 모니터링 결과 한국 장애계 이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회 참가 신청은 내달 11일까지 장애인 재활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 국민이 더위로 고생하던 이번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은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피서의 방법에도 중증 장애인들은 예외입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바다나 강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 직접 물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가에서 물만 바라보며 대리 만족을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나무로 만든 휠체어 전용길을 만들어 입구에서부터 바닷가까지 접근이 편리하게 하고 샤워시설, 화장실 등 완벽한 설치로 전혀 이용에 부담감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지자체나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해수욕장이 있지만 운영자들의 좋은 의지와는 달리 모래사장의 휠체어 길이나 화장실, 샤워장 등이 많이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편안한 여가를 위해서는 영화, 연극 등 관람을 통한 방법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연장의 편의시설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관람석은 너무 앞쪽에 있거나 뒤쪽에 있어 관람의 편의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연극의 경우 휠체어가 입장할 수 있는 공연장이 드물어 관심 있는 장애인들의 아쉬움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서지나 공연장의 시설이 장애인의 눈높이에 알맞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제도나 정책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장애인의 편안한 여가 생활과 문화 누림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광화문 농성장에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에 가로막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장애인들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3년의 시간,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한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